전국에 계신 사연마을 회관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계신 소중한 인연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이장,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4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내를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의 아버지고 내 집안의 기둥이었던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가 남긴 낡은 옷가지 하나에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타인의 얼굴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 배신감을 혹은 그 기묘한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임씨 어머님은 남편 병철 씨를 보낸 지 이제 막 40날이 지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다 어머님은 지우지 말았어야 할, 아니, 영원히 몰랐어야 할 비밀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긴 기록,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떠나면 집안이 텅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겨진 물건들이 저를 숨막히게 하더군요. 그 사람이 생전에 쓰던 낡은 돋보기 안경, 테두리가 다 해진 소가죽 지갑, 그리고 유독 아끼던 체크무늬 모직 스웨터까지.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 특유의 맵싸한 담배 냄새가 마치 그 사람이 아직 저쪽 서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습한 기운이 장롱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하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그곳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걸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봐 제가 낡은 속옷이라도 버리려 하면 버럭 화부터 내곤 했죠. 어이, 그거 내버려둬. 구멍이 났어도 내 몸엔 그게 제일 편해. 그 무뚝뚝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켜켜이 쌓인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장롱 맨 위쪽, 안쪽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는데 딱딱한 나무괴짝 하나가 손끝에 걸리더군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남짓한 크기에 모서리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그런 상자였습니다. 우리 집엔 저런 상자가 없는데, 아니 40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는 잠금장치도 없이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하더군요. 뚜껑을 여는 순간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분냄새 같은 게 확 끼쳐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바스러질 것 같은 편지 뭉치들이 붉은 실로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남편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9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순자에게 너가 시집 가던 날 내린 빗줄기가 내 심장을 뚫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장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저를 부를 때 옥자야라고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이, 애들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에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순자라니요. 50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린 그 빗줄기가 이제야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큰아들 놈과 꼭 닮은 날카로운 콧날과 서늘한 눈매를 가진 청년 병철이더군요. 그런데 그 곁에서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엄마? 사진 속 여자는 저를 낳아준 친정엄마, 순자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꽃처럼 화사하던 20살 무렵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의 소매 끝을 잡은 엄마의 손가락,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댄 그 다정한 포즈. 그것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붉은 실을 뜯어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손만 대도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당신이 장터에서 나물 파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당신이 낳은 그 어린 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피로 물듭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정 속의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마 숨길 수 없는 갈망이었을까요? 병철 씨,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상자 밑바닥을 더 훑었습니다. 거기엔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산모 수첩과 붉은 인장이 찍힌 호적 등본 조각이었습니다.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사랑해서 저와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딸이라서 제 곁을 맴돌았던 걸까요? 아니면 설마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번지고 손이 떨려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세월, 제가 지극정성으로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남편은 제 얼굴에서 엄마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사이로 제 손에 잡힌 건 세월을 이기지 못해 누렇게 뜬 호적 등본 조각과 낡은 산모 수첩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죽은 자의 살갗처럼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등본의 윗부분은 찢겨 있었지만 제 이름 기목자 석자가 적힌 칸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찍힌 제 생년월일과 출생신고일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1970년 5월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엄마 순자가 아버지와 결혼하고 정확히 7개월 만에 태어난 팔삭동이라고. 그래서 몸이 약해 늘 엄마의 애간장을 태웠다는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믿으며 살았죠. 그런데 등본 밑에 붉은 인장과 함께 적힌 실제 출생 기록은 1969년 11월이었습니다. 1969년 11월? 그럼 내가 태어난 게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이란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순자가 지금의 제 아버지 김 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건 1970년 초봄이었습니다. 등본상의 기록이 맞다면 저는
엄마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거나 혹은 엄마의 뱃속에서 거의 다 자란 상태였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허겁지겁 그 옆에 놓인 산모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엄마의 수줍은 글씨 대신 낯선 남자의 거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9년 2월 14일, 순자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산 밑 외딴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순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한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볼지 두렵다. 저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969년 2월이라면 남편 병철 씨의 편지 속에 적힌 그 뜨거웠던 코스모스 가을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필체는 제가 40년을 봐온 남편 병철 씨의 글씨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수첩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다시 그 수첩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첩 뒷장으로 갈수록 기록은 더 처절해졌습니다. 1969년 11월 12일, 눈이 내리는 새벽,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다. 순자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내 자식이라 부를 수 없다. 순자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낫을 들고 찾아왔다. 결국 순자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마을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로 했다. 그게 이 아이를 살리고 순자를 살리는 길이란다. 내 딸, 옥자야. 평생 너를 지켜보겠지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형벌이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병철 씨가 제 친아버지였다니요? 제가 엄마 순자의 딸인 것은 맞지만 저를 낳아준 아버지는 평생 저를 키워준 김씨 아버지가 아니라 40년 동안 제 곁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바로 이 남자, 병철 씨였다는 사실이 제 온몸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40년을 아내로 살아온 늙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살을 섞고 자식을 셋이나 낳은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저와 결혼했을까요? 왜 저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편지 속에 적힌 속죄라는 말이 이제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혹은 그 딸을 사랑하는 여인의 분신으로 여겨 곁에 두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는 제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지옥 같은 욕망을 멈추지 못했던 걸까요? 여보, 병철 씨, 대답 좀 해봐. 당신 알고 있었지? 내가 당신 딸인 거 알고 나랑 결혼한 거지? 저는 영정사진 속의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서늘하고 무뚝뚝한 눈매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롱 밑바닥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기 불과 일주일 전 암투병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옥자야, 이제 곧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네가 이 상자를 열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열게 된다면 내 마지막 고백을 들어주렴. 사실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죽어서도 가져가야 할, 아니 너만은 평생 몰라야 할 진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단다. 저는 이제 공포에 질려 이가 덜덜 떨립니다. 친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비밀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짜 마지막 비밀이라는 그 문장 앞에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옥 같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비밀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남편 병철 씨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맺힌 그의 고통이 종이를 뚫고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더군요.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네가 내 딸인지 아니면 그 추악한 노인의 핏줄인지. 그래서 네가 정년기가 되었을 때 나는 일부러 네 주변을 맴돌며 너를 선택했다. 만약 네가 내 딸이라면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순자의 못다한 사랑을 너에게 갚아줄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런데 옥자야, 우리가 첫 아이를 낳던 날, 그 아이의 발가락 모양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세 번째 발가락이 유독 긴 그 모양새. 그건 영락없는 우리 가문의 핏줄이었지. 그때 나는 알았다. 너는 내 딸이 맞았고 나는 천륜을 어긴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옥자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지옥 불길 속에 있겠지. 50년 전 내가 순자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순자가 내 아이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내 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40년 세월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사실 네 엄마 순자가 시집가기 직전 나에게 고백한 게 있었다. 네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잔인한 고백 말이다. 순자는 자기 아버지가 너를 없애버릴까봐 혹은 나를 죽여버릴까봐 마을의 권력자였던 그 김씨 노인에게 몸을 던졌다고 했다. 그래서 네가 누구의 핏줄인지 순자 본인도 확신할 수 없다고 울며 매달렸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의심 하나를 품고 평생을 도박하듯 저와 살았던 겁니다. 저는 제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에서 잠든 제 큰아들의 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닮은 그 긴 세 번째 발가락. 남편은 그 작은 발가락 하나를 보고 40년 동안 자신이 짐승임을 확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메모의 마지막 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반전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야, 내가 죽기 직전에야 알게 된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내 친구였던 의사놈이 죽기 전 나에게 참여하며 보내온 편지. 그 편지에는 40년 전 네가 태어날 때의 혈액형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적혀 있더구나. 사실 너는 내 딸도 그 노인의 딸도 아니었다. 순자가 우리 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당시 마을에 잠시 머물렀던 외지인 사내와 짜고 너를 내 아이인 것처럼 꾸며서 나를 떠나보냈던 거야. 순자는 내가 평생 자신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너라는 족쇄를 내 가슴에 채워둔 것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세월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자기 딸인 줄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저는 이제야 제가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비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순자는 왜 그런 잔인한 연극을 한 걸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그 남자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근친상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엄마.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불태운 남편. 저는 이제 남편의 보석함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낡은 주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순자가 죽기 전까지 매달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던 그 외지인 사내의 주소였습니다. 엄마, 당신 대체 어디까지 나를 망쳐놓은 거야? 이제 내가 그 사내를 찾아가면 거기엔 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는 빗물에 젖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50년 전의 물안개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구두가 질척거리는 줄도 모르고 그 낡은 주소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그토록 두려워하며 숨겼던 이름, 강석태. 엄마 순자가 매달 편지를 보냈다는 그 외지인 사내가 과연 내 진짜 뿌리일까? 아니면 이 지독한 연극의 또 다른 조연일까?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의심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쇠락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가쁜 숨소리가 가득한 복도 끝. 302호 병실 구석에 한 노인이 미라처럼 누워있더군요. 한때는 건장했을 체구였겠지만 이제는 가느다란 호스의 의지에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바로 강석태였습니다. 누구인가?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보석함에서 꺼낸 엄마 순자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노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순자가 보냈나? 아니, 순자는 벌써 갔지. 그럼 자네가 그 아이인가? 그의 입에서 그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매달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을 평생 지옥 속에 살게 한 거냐고요? 노인은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엄마 순자가 설계한 그 잔인하고도 처절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오해하고 있군. 나는 자네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저 순자가 고용했던 떠돌이 배우였을 뿐이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우라니요? 순자는 똑똑한 여자였어. 병철이라는 그 사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자기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지. 병철의 집안은 엄격했고 순자와의 스캔들이 터지면 병철은 모든 걸 잃고 쫓겨날 판이었어. 그래서 순자가 나를 찾아왔네. 돈을 줄 테니 자네와 정을 통한 것처럼 마을에 소문을 내달라고. 그리고 훗날 병철이 찾아오면 이 아이는 내 자식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말이야. 노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순자는 병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길을 택했고 병철이 자신을 증오하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예상치 못하게 옥자,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을 때 순자는 당황하면서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옥자가 병철의 친딸임이 드러나게 되고 두 사람의 결혼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순자는 제가 병철의 딸이 아니라는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이 노인에게 평생 편지와 돈을 보내며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럼 나는 결국 누구의 딸입니까? 제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나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네. 자네가 병철의 핏줄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을 노인의 핏줄인지. 하지만 순자가 죽기 전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었더군. 옥자가 만약 진실을 찾아온다면 그녀에게 말해주게. 그녀는 오직 나의 딸이며 사랑의 결과물도 죄악의 결과물도 아닌 그저 살아남아야만 했던 슬픈 인연의 조각일 뿐이라고.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은 제가 자기 딸인 줄 알고 죄책감에 죽어갔고, 저는 이제야 제 근본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허공에 뜬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남편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거짓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가짜 꽃이었던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남편의 보석함을 강물에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틈새에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엄마 순자의 지문이 묻은 아주 오래된 혈액형 검사지 원본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게 아니야. 검사지 속의 결과는 남편 병철 씨가 평생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 뜰에 서서 바람에 나부끼는 그 낡은 검사지 원본을 닦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 병철 씨가 평생 금과 옥조처럼 믿으며 자신을 채찍질했던 그 조작된 기록이 아니라 엄마 순자가 죽는 순간까지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기록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혈액형, 그리고 엄마 순자의 혈액형,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적힌 생부의 혈액형 칸. 거기에는 남편 병철 씨의 혈액형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병백한 거부의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었어. 남편의 딸이 아니었어. 병철 씨, 당신은 죄인이 아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제 세 번째 발가락 모양 하나에 매몰되어 자신이 친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끔찍한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을 때마다 죄책감에 몸을 떨었고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해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실체도 없는 허상이었다니요. 하지만 안도감은 찰나였습니다. 더 무거운 의문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딸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누구의 핏줄이란 말입니까? 노인이 말했던 배우 강석태도 아니고 마을의 권력자 김씨 노인도 아니라면 저는 다시 그 검사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번진 잉크 자국 너머로 엄마 순자가 아주 작은 글씨로 메모해둔 한 사람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병철의 형, 이병두. 제 남편 병철 씨에게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끔찍이도 존경했고 엄마 순자가 처음 병철 씨의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람. 남편은 평생 형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의 딸이라니요. 이곳이 엄마 순자가 설계한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철 씨를 사랑했지만 병철 씨의 형인 병두 씨와 피치 못할 사고 같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순자는 그 사실이 밝혀지면 병철 씨가 형을 증오하게 될까봐 혹은 가문이 풍비박산 날까봐 차라리 제가 병철 씨의 딸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해의 덫을 놓았던 겁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에게 형의 딸을 아내로 준 거야? 죽은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에게
형의 핏줄을 안고 살게 한 거라고? 엄마 손자의 비뚤어진 모성애 혹은 집착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철 씨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병철 씨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형의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형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얼굴에서 형의 모습과 순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며 괴로워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남편이 유언장에 남겼던 진짜 마지막 비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제가 형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근친상간이 아니라 죽은 형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서둘러 눈을 감은 걸까요? 저는 보석함을 가슴에 품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여보, 병철 씨, 당신은 평생 당신의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형님의 딸을 지켰던 거야. 우리 사이의 그 40년은 죄악이었을까? 아니면 당신이 형님에게 바친 마지막 속죄였을까? 저는 이제 남편의 서재 구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낡은 일기장을 꺼내려 합니다. 거기엔 남편이 형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 품었던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저는 비에 젖은 발을 이끌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금단의 구역 같았던 그 좁은 방에는 여전히 남편이 즐겨 피우던 맵싸한 담배 향과 해진 가죽 냄새가 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손등을 쓸어내리던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낡은 목재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함에서 찾아낸 작은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50년 동안 갇혀있던 비명이 터져나오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함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 3권과 함께 남편의 형님, 즉 제 생부일지도 모르는 병두 씨의 낡은 군복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8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록이었습니다. 1968년 7월 15일, 형님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군에서 휴가를 나온 형님은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큼 늠름했다. 내가 남몰래 연모하던 순자조차 형님의 부드러운 미소 앞에서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형님을 존경하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형님의 눈빛을 볼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일기장 속의 남편은 지독한 짝사랑에 괴로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곧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고 마을 뒷산 사당에서 3사람이 마주쳤다는 그날의 기록이 피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20일, 하늘이 무너졌다. 술에 취한 형님과 순자가 사당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고였다고, 빗물에 발을 헛디뎌 일어난 일이라고 형님은 내 무릎을 잡고 빌었다. 나는 형님을 때리지도 순자를 안아주지도 못했다. 그저 도망쳤다. 그리고 보름 뒤 형님은 복귀길에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사고사라 했지만 나는 안다. 형님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버린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남편 병철 씨는 평생 2가지 지옥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형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잔인한 진실. 그런데 일기장은 2번째 권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철 씨가 저 옥자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죠. 1989년 10월, 순자의 딸 옥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나는 안다. 저 아이의 눈매,
저 아이의 걸음걸이. 저건 형님의 살아생전 모습과 판박이다. 순자는 나에게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며 거짓을 말하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옥자는 내 딸이 아니라 내가 죽게 만든 내 형님의 핏줄이다. 내가 옥자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형님에 대한 속죄다. 형님이 남긴 유일한 혈육을 남의 집 종살이 시키거나 고생시킬 수 없다. 내가 평생 옥자를 아내로 받들고 형님의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내가 지옥에서 형님을 마주할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40년 세월, 남편이 저를 안을 때마다 느꼈던 그 기묘한 거리감. 침대 위에서도 결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서늘함. 그것은 제가 자신의 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는 게 아니라 죽은 형님에 대한 공양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이기 전에 그에게는 형님의 대리인이었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며 평생을 짊어져야 할 거룩하고도 추악한 십자가였습니다. 병철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한 거야? 아니면 평생 형님만 보고 산 거야? 내가 당신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당신은 그 아이들을 조카로 본 거야? 자식으로 본 거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40년의 사랑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김옥자라는 한 여자로 존재했던 적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분신이자 병두의 흔적이었을 뿐이죠. 그때 일기장 마지막 권 맨 뒷장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엄마 순자가 남편 병철에게 보낸 봉인되지 않은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남편도 저도 몰랐던 50년 전 그 사당에서의 진짜 진실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엄마, 제발. 저는 편지 내용을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 순자가 남편 병철에게 남긴 그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손만 대도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엄마의 필체는 죽음을 앞둔 이의 절박함 때문인지 평소보다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병철아, 평생 너를 기만한 이 못난 여자를 용서하지 마라. 네가 일기장에 적었듯 그날 밤 사당에서 내가 형님, 병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본 것은 진실의 절반뿐이었어. 네 형님은 나를 범하려 했던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거다. 그날 밤 마을 권력자 김씨 노인이 술에 취해 사당에 머물던 나를 덮치려 했고 마침 휴가차 고향에 왔던 네 형님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들어 나를 구해낸 곳이었어. 네가 사당문을 열었을 때 본 형님의 흐트러진 모습과 나의 눈물은 짐승 같은 노인과 싸우느라 엉망이 된 흔적이었지. 하지만 형님은 네가 오해하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닫았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김씨 노인의 보복으로 우리 집안과 네 장래가 망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 병철이 40년 동안 품어온 그 증오 섞인 속죄가 사실은 가장 숭고한 희생을 오해한 결과였다니요. 하지만 편지의 다음 문자는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철아,
그리고 네가 평생 옥자를 형님의 핏줄이라 믿으며 키워온 것도 안다. 하지만 그건 나의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김씨 노인의 마수에서 벗어난 뒤 나는 극도의 공포와 슬픔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던 너를 찾아갔었지. 기억나니? 빗속에서 떨고 있던 나를 네가 방으로 들여 따뜻한 물을 데워주던 그 새벽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룻밤을 보냈고 옥자는 바로 그날 밤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김씨 노인의 보식이나 형님에 대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옥자를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아이 혹은 형님의 아이로 위장하여 네 곁에 두었다. 네가 옥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나는 네가 내 딸을 평생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기에 침묵했다. 저는 이제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병철은 제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생 저를 안을 때마다 천륜을 어긴 짐승이라는 자책 속에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저는 정말로 그의 딸이 맞았던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딸을 딸인 줄 알면서도, 아니, 형님의 딸이라는 이중의 오해 속에서 저를 사랑하고 지켰습니다. 엄마 순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근친상간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고, 남편은 그 지옥 같은 낙인을 훈장처럼 달고 제 곁을 지켰던 겁니다. 병철 씨,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정말 바보였어. 내가 당신 딸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나랑 살 생각을 했어? 당신이 느꼈을 그 매일매일의 지옥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해?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저를 옥자야라고 부르지 못한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이라는 메마른 호칭 뒤로 숨었던 겁니다. 그때 일기장 맨 마지막 장에서 남편이 죽기 불과 몇 시간 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쓴 한 줄이 더 보였습니다. 옥자야, 아니, 나의 사랑하는 딸이자 아내야. 이제야 알 것 같다. 네가 누구의 핏줄이든 우리가 보낸 이 40년의 세월이 진짜라면 하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나는 너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너에게 끝까지 아버지라고 불리지 못한 것이, 그리고 내 사랑이라 말해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는구나.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이 보석함과 일기장들을 들고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집 뒷산, 형님이 잠든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거기서 50년 전의 그 빗소리를 다시 들으며 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 남자에게 평생 하지 못한 그 말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남편의 보석함과 낡은 일기장들을 품에 안고 50년 전의 그 마을, 이제는 폐허가 된 사당이 있는 뒷산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잡초를 헤치고 올라간 그곳에는 남편 병철 씨가 생전에 지독하리만큼 가꾸었던 형님 병두 씨의 묘소가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산속은 묘한 정막에 쌓여 있었고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형님의 묘소 바로 옆, 아직 잔디조차 채 뿌리 내리지 못한 남편의 가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니, 아버지, 나 왔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억눌렀던 오열이 다시금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여보라 불렀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러보는 그 기막힌 운명 앞에서 저는 묘비의 차가운 돌덩이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 언덕에 서서 형님의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끔찍이 존경했던 형님이 구해주려 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 그는 그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를 보며 매일 밤 자신의 심장을 도려냈을 겁니다. 저는 보석함 속에 들어있던 엄마 순자의 사진과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병철 씨, 당신은 평생 나를 지켰던 거야. 당신이 짐승이라 자책하며 보낸 그 40년 세월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도 거룩한 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어. 당신은 나를 딸로서 사랑했고 아내로서 지켜줬으며 형님의 대리인으로서 속죄했지. 그 삼중의 고통을 당신 혼자 어떻게 견뎠어?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 쓰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의 묘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병철이라는 이름 3글자가 제 손길에 따라 서서히 빛을 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평범한 부부로서의 일상이 무너지고 진실이라는 괴물이 나타날까봐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죽여서라도 저와 우리 자식들의 평온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는 침묵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저를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꼈던 것이죠. 저는 묘소 옆 전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엄마 순자의 거짓말이 담긴 편지와 남편의 고통이 서린 일기장들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진실은 저와 함께 늙어 죽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남편 병철 씨는 그저 성실했던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상했던 아버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병철 씨, 이제 편히 쉬어. 당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 내가 끝까지 가져갈게. 저 세상에 가서는 형님하고 화해하고 우리 엄마도 꼭 만나서 다독여줘. 거기선 이름도 마음껏 부르고 사랑한다는 말도 원 없이 하면서 지내. 저는 산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묘역 위로 마치 남편의 웃음소리 같은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을 안아줄 겁니다. 녀석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남편의 흔적을 이제는 공포가 아닌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슬프지만 찬란했던 나의 남편이자 나의 아버지였던 한 사내에 대한 기록을 말입니다. 옥자 씨, 긴 시간 험난한 산길을 걷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독약 같아 보여도 결국 그것을 해독하는 건 남겨진 자의 이해와 용서라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금 배웁니다. 병철 씨가 4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의 무게.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형태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산 너머로 날려보내시고 옥자 씨의 남은 여생은 오직 햇살만 가득하시길 이 이장이 간절히 빌겠습니다.